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오늘 또 한 번 인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급격하게 전개되고 마치 가혹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늘 인구 감소 문제, 정말 문제 있는 것인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참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고요. 제가 책을 쓸 때도 이 문구를 자주 인용합니다. 공자님 말씀이신데 인무 원려 필유근우, 사람이 먼 데 있는 근심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 않고 살다 보면 가까운 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데에 대한 고심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는 금리 문제, 고물가 문제, 또 금융부실 문제, 부동산 PF 부실 문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데. 그 가까운데 있는 여러 고민할 거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멀리 있을 문제를 놓치고 살면 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멀리 닥칠, 지금 당장 닥칠 문제는 아니지만 멀리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환경 변화가 있다면 그 멀리 있을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그래야 가까운 데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당장 닥칠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좀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을 떼드렸던 것처럼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고령자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탱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봐야 될 시점이에요. 인구 구조적으로의 나타날 그 변화는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경제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이런 달라질 어떤 인구 구조 변화에 순응하는, 또 그 체제에 적합한 경제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4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 2명이 1명을, 또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인구 구조로의 변화가 전개될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1명이 1명을 부양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또 인구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좀 극복하고 하는 문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미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미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미래에 걸맞는 경제체제, 경제정책들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연금 아니겠습니까? 기존 세대들은 연금을 냈고 연금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 수령액을 누릴 수 있지만, 또 미래 세대의 경우에는 연금은 연금대로 내고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연금 구조 개혁 없이는 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나라의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당장 닥친 일은 아니에요. 연금 수령하지 못하는 분이 당장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2030년, 40년, 50년 정도가 되면 연금을 실제 수령하지 낸 만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연금 구조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2024년 경제 전망을 할 때도 장기 침체의 서막인가라는 주제가 한 꼭지 있죠. 이 장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주요한 요인 한 가지가 인구 구조 변화인 거고요. 또 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 하는 주제를 역시 던졌어요. 이게 24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오늘 나누는 이 인구 구조 변화 여기서 다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이 낳지 않는 나라, 저출산 자체가 고착화된 나라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는데 역시 24년 경제 전망에서도 커버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이 오늘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2022년, 23년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인구보다 2022년 인구가 줄어져 있죠. 그리고 2020년, 22년 동안의 인구 구조 변화를 들여다보고 특히 2022년에 이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2072년까지의 인구를 추계한 통계청의 인구 추계 결과인데요. 22년 당시의 출산율, 신생아 수,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을 전제로 향후의 인구를 전망했는데 역시 인구는 향후 2072년 3,6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인구 감소는 어쩌면 정해진 미래, 뒤바꿀 수 없는 미래일지 몰라요. 역시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죠.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테지만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 고령층이죠. 고령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하지만 인구의 구성을 보면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략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인구 구성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될 고령층의 비중은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령화 현상인 거죠. 인구 구조와 고령화 현상은 정해진 미래라고 해도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구 구조 변화 거스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2년 당시에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 이후에 합계 출산율이 고위,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중위,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위,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봤을 때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전개될 것이다. 저위, 중위, 고위 세 가지 추계를 합니다. 통계청은. 역시 합계 출산율에 대한 전제를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2072년까지의 인구 전망을 함에 있어서. 근데 합계 출산율 말고 기대 수명에 대한 전제도 깔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들여다보시면 22년까지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에요. 근데 22년 이후에 합계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제하고 있죠. 근데 저위의 기준으로도 0.82명까지 합계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저위의 가정에서도 올라갈 것으로 전제해도 역시 중위는 1.08명, 고위는 1.34명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제를 해도 인구는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인구 구조 거스를 수 있을까? 0.78명이라는 22년 합계 출산율이 맞는 전제인가 한번 볼게요. 그 당시 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그 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출생아 수로도 가장 낮은 출생아 수예요. 근데 2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고요. 또 22년 당시에 결혼 계획, 출산 의향을 묻는 여러 국정질의, 특히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로도 결혼 계획이 75.3%가 있다.
여자는 69.7%가 있다라고 표현했고 출산 의향은 63%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의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가? 24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근데 23년 기준으로 특히 3분기 기준으로 보면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서 0.7명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2년 당시에 출생아 수가 23년 출생아 수보다 월등히 많죠. 출생아 수도 또 줄고 또 합계 출산율도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22년 가정이 굉장히 낙관적인 가정이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그리고 23년 이후에 그 0.78명이라는 합계 출산율 이후에 더 올라갈 것으로 가정해도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0.82명이 객관적인 전제였어.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24년 인구 추계를 또 단행한단 말이죠. 인구 추계를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또 역시 0.7명을 전제로 했겠지만 0.7명도 또 낙관적인 전제였어. 이 출산율마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인구 구조 변화는 거스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인구 추계 결과보다 더 가혹하게 인구의 감소는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마음 먹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너무 낙관적인 전제였었다라는 거죠. 실제 인구 구조 변화 어떤 모습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에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었죠. 근데 22년 지금에는 어때요? 가운데가 뚱뚱해지죠. 밑에가 약해져요. 근데 2072년 기준으로 보면 위에만 뚱뚱해지고 가운데부터는 굉장히 날씬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인구 피라미드의 형의 변화를 보면 인구 구조가 앞으로 확실히 변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변화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쪼그라들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하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생각보다 더 늘고 15세에서 64세 생산연령 인구,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더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정적으로만 보자는 게 아니라 2022년에 전망했던 그 전망이 지금 놓고 봐도 좀 낙관적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인구 구조 변화 22년 당시의 인구 추계 결과가 23년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결과가 생각보다 낙관적이었다라고 후대에 평가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 경제에 어떤 후폭풍을 줄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경제학자나 인구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간혹 가다가 인구 문제 별로 없다. 지금 인구가 너무 많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다. 또 환경 문제도 심각한데 인구가 줄어야 환경 문제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류의 시각으로 경제를 보시고 인구 문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일견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인구 구조의 변화, 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 둘 그 영향, 그 후폭풍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인구 구조 변화에서 특히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중위 추계로도 앞으로 3,600만에서 1,650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마저도 상당히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저위 추계 1,300만으로 줄어드는 것도 다소 저는 낙관적이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의 생산연령 인구 구조를 또 뜯어보면 만 15세에서 2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더 줄겠죠. 특히 생산 연령 인구 중에서 50세에서 64세까지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25세, 49세 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인력 구조로 보면 허리라고 볼 수 있죠. 허리가 얇아지는 거죠. 집안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원, 대리, 과장급 20, 30대 또 팀장 40대 이런 인력들이 막 뛰어다니고 경제를 역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막 역동적으로 노력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이런 인력들의 비중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50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가 거의 그것에 준하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이 노동력의 감소 문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원도 49세가 되는 거예요. 대리가 50세가 되는 거예요. 급으로 본다면 그런 구조로 가면 말 그대로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뭐예요? 노동력의 감소를 뜻하고요. 노동력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노동 공급의 감소니까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올라간 그 나라 경제의 생산물은 어떨까요? 국제 경쟁력을 잃겠죠.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노동력 감소의 미래는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얘기하고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경쟁력은 국제 경쟁력은 실추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죠.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첫 번째 영향은 바로 노동력 감소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영향은 분명 고령화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령자의 규모는 늘어나는 구조이니까 고령화의 진전은 굉장히 명확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이 김광석이어서 가수 김광석 노래 잘하냐고 물어보실 때가 많이 계신데 가수 김광석이 과거에 불렀었던 서른 즈음에 이 노래가 그때는 서른 즈음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듣고 사색에 잠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는 분명 40대가 느낄 수 있는 어쩌면 그 내용의 가사를 보면 40즈음에 40즈음에 어울리는 노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또 2070년대가 되면 또 40즈음에가 아니라 60즈음에로 바뀌어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위 연령이 변화했어요.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30살이 어른이었죠. 근데 지금은 30살을 어른으로 비유를 많이 안 해요. 물론 어른 맞고 성인 맞습니다만 그 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45세가 정확히 가운데 있는 연령대니까 이제 30세는 결과적으로 어른이라고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어른에 해당되지는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제 45세도 50세도 60세도 더 이상 어른이 아닌 모습으로 2072년을 향해 갈 것이다. 중위 연령 자체가 63.4세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고령 인구 전망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65세에서 74세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특히 75세에서 84세 혹은 85세 이상, 그러니까 75세 이상 고령층을 이제 초고령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이 초고령층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취업할 만한 의사가 없거나 혹은 근로할 능력이 좀 약해지거나 하는 고령층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65세에서 74세까지는 일할 의향도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그런 고령층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초고령층이 늘어나는 경제 구조로 간다
그리고 중위 연령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인구 구조 변화를 봤을 때 그냥 지금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그때의 사회로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해진 미래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경제 구조를 바꿔서 60세 이상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분명히 사회 구조를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런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그 영향은 바로 부양 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에요. 종래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죠. 결국 총 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더 늘어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유소년 부양비는 크게 늘지 않지만, 줄어들지만 노년 부양비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니까 한 명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되는 경제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그만큼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OECD 국가의 총 부양비를 비교해 보면, 이건 UN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 부양비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생산 연령 인구 규모다 대비 그 비중을 계산해 보면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절대적으로 적은 나라에 해당돼요. 근데 2072년 기준으로 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총 부양비가 높죠. 이렇게 지금은 그 부양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경제 구조인데 앞으로는 엄청나게 가중되는, 다른 나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제 국면에 놓이게 될 것으로 UN이 전망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가중되는 부양 부담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경제 구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 당장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숙제라고 할까요? 바로 국민연금이죠. 아마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후폭풍인 거죠. 지금 국민연금 적극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재정수지나 적립금 전망을 들여다보면 이게 2055년 정도가 되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많이 냈던 분들이 많이 수령하는 체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냈던 그 국민연금 냈던 국민이 2055년 이후에는 수령할 수 없는 체제로 간다면 그럼 이게 내는 것이 맞는가 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이 굉장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내일이 아니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미래에 벌어질 당면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제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만 다섯 번째 영향은 바로 지방소멸이죠. 부동산의 비대칭화가 전개될 것이다. 얼마 전에도 부동산 비대칭화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인구는 그래도 늘어요.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바로 인구의 이동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소멸될 지역은 바로 지방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방 소멸 위험 지역들을 나열해 보면 빨강색 초위험, 소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 빨간색 보십시오. 대부분 뭡니까? 군소 단위의 지방이죠. 군소도시의 어떤 지방소멸 위험에 처한 시군구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이고,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또 수도권 중심으로의 뭐 집값 상승이나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계속 야기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만드네요. 이런 것들도 결국 부의 양극화,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더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인구 구조 변화가 뭐 긍정적인 것만 있다, 긍정적인 게 더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더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중요한 요소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학령 인구는 6세에서 11세가 초등학교, 12세에서 14세가 중학교, 15세에서 17세가 고등학교, 그리고 18세에서 21세까지를 대학교 학령 인구로 가정을 하지요. 이 학령 인구 같은 경우 보세요. 계속 줄어들죠. 왜냐하면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 유소년 인구는 0세에서 15세까지를 가리키고요. 결국 0세에서 15세까지 유소년 인구가 학령 인구로 가지 않겠습니까?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학령 인구의 감소도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주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더 늘어날 것이고, 폐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더 야기될 수 있고, 그만큼 지방 소멸은 더 생각보다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만들 수 있겠다. 폐교가 증가하면 그것으로 야기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또 생기고, 물론 초등학교 폐교만 느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폐교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린 생각을 해 본다면, 이런 학교들의 폐교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이 실물 경제, 지역 경제가 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 있다면 지방 대학의 앞에 있는 이 뭐 식당이라든가 뭐 문구점이라든가,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지역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또 감소하는 형상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지적해 보면 그 문제 안에서 대안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부정적 요인들을 가져다 줄지를 들여다보면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대응 수단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구 구조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야기되는 여러 충격들이 있을 때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이 인구 구조 변화에 함께 눈을 뜨시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해 주심으로써 우리 경제가 그래도 먼 미래를 보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첫걸음이지 않나 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이만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